예,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권영택 사장님, 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세 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포기하신 사례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현금 부자만 집에서 살 수 있다. 집값 정부가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냐. 월세 난민 대라는 거냐. 등등 대출 규제 강화에 속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 주거 안정에 밀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국토부가 금융위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층 절대 다수가 무주택 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그의 전세안심 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입니다. 24만 3천 건 중에서 22만 3천 건입니다. 20대 이하를 보면은 전세안심 대출 받은 경우 중에서 97.9%가 무주택자입니다. 사장님,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 필수 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계대출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6% 이하로 맞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요. KB국민은행도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입주잔금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였습니다. 입주자들은 당장 돈줄이 막혀서 금리가 높은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입주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집을 갖게 됐는데 가계대출 총량만 보고 금융위의 일률적 규제를 하는 바람에 분양받은 국민들이 또다시 집을 잃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2020년 기준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는 무주택 가구가 619만 8천여 가구 됩니다. 금융자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도금 대출 없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70% 정도를 현금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현금 7억, 9억짜리 받으면 6억 3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빠른 금융자산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 중 7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수는 0.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6억 3천만 원 가진 무주택 가구는 1.1%입니다. 실장님, 이 통계로 보면은 상위 1% 이내 부자가 아니거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다면은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 초부자가 아니면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예, 그런 측면이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로 금융 불안정성이 초래될 경우에 거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데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없는 대출 규제는 부채를 잡으려고 하다가 국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역대급 재정 투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금리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6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이 됐고요. 내년에 본 예산 대비 증액된 604조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리인 실질 기준금리도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쏟아내는데 실수요 대출을 막는다고 급등한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금융위의 입장을 그저 쳐다만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책이 종합적이지 못하면은 실패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공급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진단과 치료가 틀리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최근에 3억 8천만 원짜리 집이 14평밖에 안 돼서 딸 집들이에서 펑펑 운 부모들이 있었고요. 서울에 집을 못 구해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느라고 1시간 1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수요를 막게 되는 가계부채 대책 역시 자칫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울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몫입니다.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은 굳이 국민들이 막대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빠르게 강하게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 대출 총량만 보는 부실한 가짜 가계부채 대책 발표돼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 로드맵까지 마련해야 진짜 대책입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을 포함한 진짜 가계부채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 출신의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